저는 가족들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눈앞에서 마치 간이라도 빼줄 듯이 알랑대다가 휙 돌아서고 말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우리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엄청 잘 살지는 않았지만 음료수에 우산 장식 달아주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해본 적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안에 빨간 딱지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단칸방으로 이사 가서 살게 됐죠. 이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물어볼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물어봤다가 싸움이 한판 일어났거든요. 엄마, 아빠,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사기라도 당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까지 팔고 단칸방으로 이사 온 건지 말이라도 해줘. 당신, 우리 애가 하는 말 들었어? 이거 다 당신 탓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이럴 일 없었었잖아.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해. 이게 다 잘 살려고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내 탓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게 당신이 말한 가족이었어? 그래서 저는 아빠가 사고 쳐서 집을 날리게 된 거랑 이게 다 아빠 탓이라는 것밖에 알 수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보증, 대출, IMF 셋 중 하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가 다 겹쳤던 거겠죠. 그 뒤로도 엄마랑 아빠가 툭 하면 돈이 부족하다, 빚 어쩔 거냐, 누구한테 빌릴 거냐, 이런 언쟁으로 자주 싸우셨어요. 그렇게 삭막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빠가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먼 친척이 하시는 공장 일을 하게 됐어. 거기에 기숙사가 있으니까 맨날 오지는 못하겠지만 주말마다 올게. 아빠가 실제로 짐 가방을 챙겨서 내려가셨지만 일이 바쁘셔서 주말마다 오지는 못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우리 가족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빠가 공장 일을 시작하셨다고 생활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고 쭉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저도 돈을 벌고 빚도 어느 정도 갚은 상태라 팔자가 그나마 폈죠. 부모님들이 각자 죽어라 일하시고 저도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우리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제 마음에도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 무렵에 직장 동료가 회사팅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건 꿈도 못 꿨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데도 나가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가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뺀질거리게 생겨서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생각보다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남편도 저처럼 가난하게 컸어서 뭔가 동질감이 느껴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으니까 정말 잘 통하면서 의지가 됐었죠. 우리는 그 회사팅에서 서로 이어져서 조금씩 연락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하게 됐는데요. 가난하지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로밖에 이해 못 해주니까 같이 살자. 내가 당신이 힘든 거 조금이라도 덜어줄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서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고 다행히 결혼 허락이 떨어져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저랑 공통점이 많은 것도 모자라 부모님들도 각자 결혼 준비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 안 하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셔서 별 탈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이나 전화 상황이 나아졌긴 했지만 여전히 흙수저거든요. 그런데 남편네에서 뭔가 저한테 음흉하게 구는 거예요. 남편네가 겉보기에는 우리 집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저를 은근 무시했어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항상 남편 어렸을 때 이야기를 꺼내시거든요. 그럼 저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저희 집도 갑자기 가난해져서 다른 집에 자전거를 물려받아서 탔었어요. 지금도 새 차 못 사고 중고차 타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난했었냐? 그래도 자전거 정도면 하나씩 사줄 만하지 않어? 차 정도는 10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 불쌍하고 안쓰럽네. 우리는 그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어. 어머님이 이러니까 갑자기 왜 자랑이지 싶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모가 늘 가난해도 등급이 있다는 듯 저랑 남편이 급이 다르다는 듯이 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라도 말이 통하는 양반이니까 그런 불편함쯤은 참고 살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아들 하나를 낳아놓고 잘 기르면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남편한테 등을 돌리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남편 앞으로 독촉장이 여러 개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큰 대출을 여러 번 받아놨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 부부는 큰 돈이 나갈 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독촉장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이미 여러 연체를 상습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외출해 있어서 남편을 긴급 소환한 후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독촉장이 왔는데 이게 뭐야? 설마 신종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거야? 이게 사실이면 얼른 수습해야 하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이 수습하진 못할 거야. 당신이 알아봤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말 안 한 거지. 만약에 당신 도움으로 괜찮아질 것 같았으면 내가 말을 했을걸.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해?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든 말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일단 비상금 통장 가져와봐. 남편이 쭈뼛대면서 가져오길래 얼른 통장을 펼쳐서 확인해 봤는데 영원히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그 금액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비상금 통장이 영원히 찍혀 있는 건데? 당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 돈 손댄 거야? 이 돈으로 도대체 뭘 했는데? 사실 당신 몰래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 처음엔 돈을 좀 벌었는데 계속 이러면서 나중에는 본전만 건지자 하다가 전 재산을 전부 다 잃게 된 거야. 그러다가 마이너스 통장도 뚫고 여기저기 돈을 좀 끌어다 썼어. 남편이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게 남편이 돈 관리를 했었거든요. 우리 결혼할 때 남편이 저처럼 억척스러운 면이 있고 저보다는 좀 더 계획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돈 관리를 하겠다고 나서길래 저 대신 귀찮은 일을 해주려는 거구나 싶어서 얼른 그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편한테 왜 그랬냐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엄마랑 아빠가 자주 싸우는 걸 봤었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그런 모습을 죽어도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방으로 끌고 가서 이런 식으로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한 사람은 당신이잖아.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서 일을 이따위로 키운 거야? 내가 빚만 들고 싶어서 이랬어.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보다 더 힘들어? 나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미쳐버리겠다고. 당신 지금 화낼 타이밍이야? 지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이러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빚 이거 어쩔 거야.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냐고. 이제부터 게임 끊고 착실하게 갚아나가면 돼. 나한테 화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 방 밖에 있는 애가 들으면 어쩌려고 이래. 아이고, 애한테는 쪽팔린가 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 괜히 불리해지니까 우리 애 타령을 하고 있네. 됐고, 다 됐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우리 집 전세 빼고 일단 그걸로 갚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게? 이 집 말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돈이라도 있어?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하더니 나 몰래 모아둔 돈이라도 있었던 거야? 당신이랑 모으기로 한 비상금도 겨우 모으고 있었구만. 내가 돈이 더 있었겠어? 어렵긴 하겠지만 엄마한테 친정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엄마가 곤란해하시면 단칸방에서 살자. 그럼 그렇게 하자.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당신이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잘 얘기해봐. 안 된다고 하면 단칸방 알아볼게.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리 아들 때문이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애한테 빚에 대한 압박은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머뭇거리다가 이러시더라고요.
오래된 주택이라 다 같이 살기는 좋은 집은 아닌데 괜찮겠어? 아무리 김서방 때문에 이사 오는 거라고 해도 너네들이랑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 걱정이네. 당연히 괜찮지. 아유, 엄마 집이 뭐가 어때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엄마 집이면 감지덕지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집에 살게 해주는 게 지금 선에선 가장 베스트거든. 그래, 그러면 집 전세 내놓고 엄마 집으로 와라. 엄마가 너네들이 지낼 방 정리하고 준비해놓고 있을게. 짐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와. 이렇게 엄마가 다행히 허락을 해줘서 전셋집을 뺀 돈으로 빚 일부를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엄마 집으로 이사 가서 우리 부부랑 우리 애랑 같이 넷이서 살게 됐죠. 그리고 돈 관리는 무조건 제가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편 놈은 엄청 자존심 상해했지만 지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궁시렁대면서 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 놈이 처가살이를 하게 됐으면 눈치를 보면서 우리 엄마를 잘 모셔야 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엄마 앞에서 이런 말을 짓거렸어요. 장모님이 아침 일찍부터 부산스럽게 소리내면서 준비하는 게 힘들어. 맨날 새벽에 깨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수면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당신이라는 작자는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고 쳐서 지금 얹혀 사는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엄마가 불편하면 당신 혼자서 나가 살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인터넷으로 게임한 것도 좀만 더 하면 대박 터질 뻔했거든. 근데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남편 놈이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구는데 정신 못 차린 게 분명했죠. 결국 애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둘이 아침부터 그러는 걸 보고 안절부절 못 하셨어요.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리니까 참았는데요. 제가 참는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싸우는 일이 종종 일어났어요. 결국 어느 날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냥 아빠 혼자 사는 지방으로 내려갈까? 너희가 아무래도 엄마 때문에 자주 싸우는 것 같아서 그래. 너희들도 내가 내려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그랬더니 남편 놈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바로 누나를 굴리면서 저랑 우리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대꾸하고 말았죠. 이 집은 엄마 집이고 우리는 사고 쳐서 들어온 객식구인데 왜 엄마가 나가야 해? 죄스러워서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래도 역시 남편 눈치가 보이셨나 봐요. 며칠 후에 또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딸, 엄마가 저번에 아빠한테 갈까 얘기했었잖아. 아빠한테 가는 게 좀 그러면 요양원이라도 갈까?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 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사지 멀쩡한 엄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 우리가 최대한 안 싸우고 엄마 눈치 안 보게 행동 조심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제가 이런 식으로 겨우 엄마를 달래고 말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엄마가 남편한테도 요양원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남편이 저를 방으로 불러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한테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남편 놈이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장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든 간에 요양원비, 이사비, 전세비 모두 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특히 요즘 요양원 생각보다 비싼 거 알고 있지? 요즘 요양원도 호화 생활이야. 완전 사치라고. 효도는 셀프로 해야지. 안 그래? 뻔뻔스러운 개소리 좀 그만 짓거려라. 내가 미쳤다고 능력도 없는 놈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니? 당신이 지금 도대체 뭐가 있는데 있는 거라고는 빚뿐이잖아. 제가 이렇게 사실을 말하니까 남편 놈이 한마디도 반박 못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어디로든 갔으면 좋겠으면서 또 지 돈 들이기는 싫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면서 남편 놈이 그러는 게 참 많이 추잡스러운 거예요. 이 뒤로도 남편이랑 제가 기싸움을 하면서 엄마한테 눈치 주기만 해봐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저 119 부르긴 싫으니까 아들이랑 같이 데리러 와줘라. 지금 내 꼴도 우습고 집안도 보잘것없어서 보이기 싫어서 그래. 알겠어요, 어머님. 근데 남편이 요즘 바빠서 연차나 반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반차를 쓰고 저만 데리러 갈게요. 아유, 그래, 얼른 와줘. 아유,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할 수가 없다.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있어. 며느리 네 도움이 절실하다고. 어머님이 간절하게 이러셔서 회사에 얼른 반차를 내고 부랴부랴 시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요. 시모가 사시는 곳이 우리 집에서 차 타고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완전 시골은 아니라서 병원은 있었어요. 그래서 시모를 시댁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다음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허리 상태를 보니 위험하네요. 이 정도면 수술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나중에 수술하기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당장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며느라, 나 병간호는 누가 하냐? 수술하려면 옆에서 계속 봐줘야 하는데 간병인 쓸 돈은 없다. 네, 어머님. 일단 수술 날짜는 잡고 생각해 볼게요. 저희도 간병인 쓸 돈도 없기도 하고 어머님이니까 직접 간병해 드릴 생각이었어요.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좀 당황스러웠죠. 물론 자식들이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게 도리에 맞겠지만 저나 남편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자주 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 시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아무래도 수술이니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 거고 시부는 간병을 해줄 만한 위인은 못 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남편한테 전화해서 시모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이러는 거예요. 바로 모시고 와. 내가 어떻게든 짬내서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그런 시골집에 혼자서 두기 좀 그렇잖아. 위에서 치료시키고 싶어. 내가 생각해봐도 일단 모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회사도 그렇고 여러모로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머님 모시고 간 다음에 맞춰보자. 남편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가 끝나서 우리 쪽으로 조심히 모시고 와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남편 놈은 이상하게 시모가 병원 생활하실 때 야근이 잦아져서 제가 주로 시모를 돌보고 제 아들이 재롱 떨고 그랬죠. 남편이 시모를 간병하긴 개뿔,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가 퇴원하실 때가 되자 남편이랑 엄마가 겨우 병원에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대뜸 바로 내려가면 큰일 날 것 같다. 허리 아픈 노인네를 혼자 지방으로 보내면 쓰겠냐? 며느리 네 집에서 지내면서 좀 더 회복하고 싶다. 그리고 손자 보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 집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모시자. 허리 다친 우리 엄마 혼자 보내려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내가 이번엔 진짜로 당신보다 엄마 많이 챙길게.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그럽시다 밖에 없었는데 선뜻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귓속말로 이러시는 거예요. 사부인이 아프신 상태인데 그냥 오라고 해라. 거절했다가 괜히 시집살이 당한다. 평생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있는 거잖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모시고 와. 엄마가 이렇게 데려오라고 했고 아픈 사람한테 매몰차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서 결국 마지못해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 시모, 우리 엄마, 우리 애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죠. 저는 며칠만 계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지내시더라고요. 거의 2주 정도 지내시게 될 쯤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불러다가 시모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랑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해 줬거든요. 엄마가 시어머니랑 같이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방 안에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엄마가 시모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사부인,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까 보니까 잘 일어서고 잘 걸으시던데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는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3일 정도밖에 안 묵었는데 허리가 괜찮아질 리가 없죠. 아까도 겨우 일어나서 걸었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며칠 더 있다가 가야지요. 네?
여기서 지낸 지 2주가 넘었는데 무슨 소리세요?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12일이에요. 사부인 26일 날 수술 받으셨잖아요. 아이 무슨 2주가 넘었다는 거예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12일이라고요? 우이라 거실로 나와서 사부인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봐라. 여기서 지낸 지 3일밖에 안 지냈는데 2주 지났다고 눈치를 준다. 뭐라고? 3일? 아이 엄마 여기서 지낸 지 2주가 넘은 거 맞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장모님 우리 엄마가 여기서 지낸 지 3일밖에 안 됐다고 하셨어요? 아, 아니 사부인 말이 사실이었다고? 내가 여기서 2주 넘게 있었던 거야. 3일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오늘 며칠이냐? 엄마 오늘 12일이잖아. 아이 엄마 되게 이상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서 2주 넘게 지내놓고 3일밖에 안 지냈다고 할 수가 있어? 시모가 이때 깜짝 놀란 얼굴로 벙쪄 있었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했는데 남편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았어. 검사 받아보자. 그럼 엄마한테 병원 가자고 말해야 하는데 나는 말 못하겠거든. 당신이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무서워. 장모님 앞에서는 부부싸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양반이 이러니 어이가 없었죠. 지 엄마 일인데 저한테 맡긴 게 얼척 없었지만 시모한테 조심스럽게 가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머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편이랑 엄마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이랑 사부인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설마 그 이야기 하디? 며느리 니한테 전부 다 말해버린 거야? 네, 엄마랑 남편이 그러는데 어머님이 날짜를 헷갈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정신이 나갔나 어디서 감히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냐? 세상에 이런 막장이 다 있나? 시어머니를 뭐 등신 취급하는 며느리가 여기 있네. 시모가 이렇게 발광을 해대서 정말 깜짝 놀랐죠. 남편이 그때 겨우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로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치매 초기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완전 초기 상태이신 건데요.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판단력이 크게 흐린 상태가 아닙니다. 그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모랑 남편이 진료실을 빠져나오더니 저보고 이러는 거 있죠. 너네들이 나 모시고 살 거지. 치매라고 시설에 넣을 생각 아닐 거다. 그지? 우리 착한 아들이랑 착한 며느리라면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 여보. 우리가 모시고 살자. 난 우리 엄마 시설에 못 넣겠어. 시설에 들어가면 증상만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 치매 노인은 가족이랑 같이 지내는 게 제일 좋대. 여보 잠깐만 있어봐. 저희가 지금 우리 엄마 집에서 얹혀 사는데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이건 지금 당장 저 혼자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병원을 벗어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랑 시모가 드러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급해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이런 식으로 부탁드렸거든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누가 가족을 시설에 집어넣고 싶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빚진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머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차라리 아버님께 부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올 남편한테 연락하겠다고? 예, 그거는 절대 안 돼. 그 양반 나이를 먹더니 나한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황혼 이혼을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놔달라고 했다고. 근데 나는 이혼은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나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겠어.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혹시라도 우스워 보일까봐 저나 우리 엄마한테는 티를 안 냈던 것 같아요. 하긴 이런 시모면 그동안 살면서 시부가 얼마나 볶였을지 알 것 같았는데요. 어쩐지 시모가 꼭 올라와서 수술받겠다,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이 집은 우리 엄마 집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쭉 지내요.
자칫 잘못했다간 시모가 우리 엄마까지 시집살이 시킬 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답을 줄 수가 없었고 우리 엄마는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 뒤로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시모가 이런 식으로 곡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허리도 수술받아서 아프고 치매까지 걸렸는데 아무도 날 돌봐주려고 안 하네. 이러다가 시절 들어가서 저 세상 가게 생겼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희도 어머님 아직 아프신데 내보낼 생각 없어요. 우리 집에서 더 회복하신 후에 다시 이야기해보게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됐는데 우리 엄마도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한 지 꽤 됐거든요. 하지방사통이랑 감각 이상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스티커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남편 놈이 그 스티커를 지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 꼴을 보자마자 심기가 뒤틀려서 남편에게 바로 지적을 했었죠. 당신은 엄마를 태우고 다닌 적도 거의 없으면서 이걸 왜 붙이고 다녀? 내가 그렇게 엄마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도 안 해주잖아. 내가 우리 엄마를 자주 모시고 다니고 있잖아. 엄마도 치매 진단을 받아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스티커를 안 줘서 그래. 아니, 장애인 판정을 받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치매 노인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시 발급 대상도 아니야. 제대로 알고 말해. 제가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면서 남편 말을 죄다 반박하니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매일매일 티격태격하다가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회의 중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길래 양해를 구하고 살짝 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라, 사부인이 돌아가셨어. 나도 믿기지 않아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의사가 계속 가망이 없다고 하더라. 아유, 세상에 어쩌면 좋니? 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뇨. 출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리가 없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사부인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일단 얼른 와봐라. 나도 너무너무 충격이라 손발이 덜덜 떨리고 있다. 시모가 이러면서 병원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회사에 보고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까 시모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시모가 울먹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사부인이 허리가 안 좋잖아. 순간 미끄러져서 머리를 박아버렸어. 내가 너무 놀라서 막 괜찮냐고 물어보는데도 눈도 못 뜨고 의식이 없길래 내가 119를 불렀거든. 그런데 이 병원 의사가 이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란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좀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발악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죠. 우리 엄마가 눈을 감으신 게 맞아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어요.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남편 놈이 와서 저한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는 집안이면 잠 잘 못 자는 거 알고 있지? 여기서 자면 피곤하니까 밤이 되면 집에 가서 자고 올게. 그래도 되지? 그런 남편 놈이 진절머리가 났지만 이제는 화를 내는 것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놈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아직 어린 우리 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안아줘서 더 의지가 됐어요. 아들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엄마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던 거죠. 제 수중에 엄마 사망 보험금 1억이 떨어졌어요. 엄마 보험금을 제가 내고 있었고 일단 수혜자가 저였거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저 혼자 쓰겠어요. 아빠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아빠는 내 몫이니까 잘 관리해라. 엄마 집도 내 명의로 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억에 제 집까지 생기게 됐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엄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고 숨통이 조이는데 남편 놈은 시모랑 다 같이 집에 있을 때 어쨌는지 아세요? 갑자기 저를 불러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덕분에 1억 생겼잖아. 그 돈으로 엄마랑 여행 가고 싶어. 우리 엄마도 장모님처럼 갑자기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는 치매 환자니까 하루라도 빨리 엄마랑 좋은 추억 남기고 싶어. 우리 엄마 곧 기억 잃어버릴 텐데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이랑 효도 여행을 가겠다고? 이거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맞아. 그리고 우리 둘 다 비행기 한 번 안 타봤단 말이야. 처가살이 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우리 여행 좀 보내주라. 장시간 비행기 타는 거니까 퍼스트 클래스 태워줄 거지? 나도 처가살이 보상 좀 받아야지. 그 미국에 있다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니. 보고 오면 나이가 저리 간대잖냐. 그러면 나도 치매가 없는 나이가 될지 어떻게 알아? 보고 싶으니까 보내줘라. 사부인 대신 잘 다녀오마. 어머님, 그럼 미국행 타셔야 하는데 그거 퍼스트 클래스가 얼마인 줄 알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시애미를 개무시하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 100 얼마면 비행기 타지 않냐.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얘. 100 얼마요? 한 명당 1,200만 원쯤 드는데요.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셨네요.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 목숨값인데 너무 쉽게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1200? 그 정도로 많이 드는 줄은 몰랐지. 근데 너는 그런 걸로 사람을 면박 주는 거냐? 어휴, 지 능력도 아니고 사부인 죽어서 1억 받은 년이 유세를 떨기는. 어이구, 이래저래 아픈 시모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 시모랑 남편이 이러니까 순간 이것들을 죄다 쫓아내고 한바탕 해버릴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여행? 그래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어머님이 소원이시래잖아요. 좋게 좋게 보내주고 나도 내 소원 성취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모랑 남편한테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뻔뻔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며느리 덕 한 번 못 볼 줄 알았는데 드디어 보네. 여행 끝나고 돌아오면 사부인 무덤에 가서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야겠다. 여행 계획은 이미 짰고 알아서 다 할 테니 돈만 줘. 나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우리 엄마랑 같이 가는 거라서 좀 좋은 대로 알아놨어. 돈 좀 쓸 테니까 두둑하게 줘야 할 거야. 남편 놈이 이러길래 제가 돈을 줬더니 그 돈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남편과 시모가 탄 비행기가 떴을 시각에 남편이랑 시모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여보, 지금쯤이면 비행기 탔겠지? 내 명의로 된 엄마 집은 처분할 거야. 나는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못 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장모 목숨값으로 감히 처가살이 보상을 원하네? 네 차에 이혼 서류 넣어둘게. 어머님은 네가 모시든지 요양원 보내든지 해라. 효도는 셀프로 하자는 네 말이 맞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 어머님 때문인 거 다 압니다. 엄마가 저한테 남기신 집 다 처분했어요. 잘나신 아드님과 함께 사시던지 하세요. 아드님이 말하기에 요즘 요양원 다 호화스럽고 사치라던데 아마 요양원 넣어준다 하면 고맙다고 하고 가시던가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시모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사실 제가 술에 취한 남편이랑 시모가 속닥거리는 걸 듣게 되면서 의심이 시작됐어요. 제가 불면증이 생겨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걸 먹고 자는 편인데 한번 잠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안 깼는데요. 하지만 제가 일이 바빠서 병원을 못 가는 바람에 그날은 약을 못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눈만 감은 채로 자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시모가 늦게 자는 스타일인데 깊은 새벽에도 안 자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혼자서 술 한 잔 걸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다가 시모가 이러는 거 있죠. 사부인이 그렇게 맥없이 쓰러질 줄 몰랐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 아휴, 사람 좀 밀쳤다고 바로 저 세상 갈 줄 몰랐지. 시모가 노화로 청력이 좀 약해지셔서 평소에 말을 좀 크게 하시는 편이라 다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시모랑만 있을 때마다 다치길래 제가 뭐라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그래서 대신 남편이랑 시모 몰래 홈캠을 설치해서 숨겨놨었어요. 남편한테 말했다가는 우리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서 난리칠 게 뻔했거든요.
나중에 홈캠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저랑 남편이 없을 때 시모가 엄마를 아주 잡고 있더라고요. 그날도 엄마랑 말싸움을 하다가 엄마를 밀쳤는데 너무 세게 밀치는 바람에 엄마가 쓰러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모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그 영상을 확인한 순간 당장 쫓아가서 시모고 뭐고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복수하고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보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시모랑 남편이 여행 준비를 할 동안 이를 갈면서 조사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한테 최고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검색하고 변호사 찾아가서 알아보고 다 한 거죠. 변호사 도움으로 법적으로 참교육시킬 준비를 하면서 집도 미리 처분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탄 사이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는 문자를 못하니까 나중에 받나 봐요. 몇 시간 뒤에 시모랑 남편이 미국에 도착해서 문자를 받는지 전화를 엄청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시모나 남편이나 처음엔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했었는데요. 며느라, 네가 몇 시간 전에 보낸 문자 뭐냐? 네가 진짜 제정신인 게야? 드디어 미친 거냐고? 도대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사부인을 밀쳤다는 증거라도 있는 게야? 엄마가 장모님을 그렇게 했다는 게 말이 돼? 왜 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있을 때 말이라도 하던가. 해외여행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대체? 증거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내가 전부 다 판단해서 결정한 거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판사님이 판단해 주실 거야. 잠깐만 여보. 그건 엄마 혼자 한 짓이니까 나는 상관없잖아.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것도 지금 알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 치매 노인이잖아. 제정신이 아니라 실수하신 거라고. 너 없이 나 혼자서 살림 하나도 못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아줘. 며느라, 내가 치매에 걸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예,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랬어. 네 남편이 나 요양원 보낸단다. 그런데 가기 싫은데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런 위험한 곳에 보냈니? 내가 그랬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가 보낸 문자를 보고 기억이 났다.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나 너무 충격받아서 이 숨이 안 쉬어지는데 제발 나 좀 봐주라. 전 이것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뚝 끊고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런 톡을 보내놨더라고요. 저 여보, 일단 신고하지 말아봐. 내가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갈 거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당신이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이 이러면서 몇 시 비행기를 탈 거고 몇 시 도착 예정이라고 하길래 제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갔어요. 물론 저 혼자 가지는 않고 경찰들이랑 같이 갔죠. 비행기 착륙 시간에 맞춰서 시모랑 남편이 나오는데 경찰이 달려가서 시모를 붙잡더니 잠시 협조 좀 해달라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시모가 그 사이에 빠져나와서는 저한테 매달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며느라, 우리 대화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 제발 살려줘라. 이거 놔주세요. 며느리랑 대화 좀 하게 해달라고요. 형사님, 저는 공범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저 오늘 알았다고요. 정말 한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효도하려고 우리 엄마 목숨값까지 쓴 놈이 이렇게 지 엄마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한테 촌철살인을 날려버렸어요. 난 우리 엄마 죽인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고 그런 시어머니 편에 서서 효자인 척 유세 떨다가 이제는 호로 자식이 된 놈이랑 결혼 생활 이어갈 생각 없어. 당신이랑 이혼해서 이 집안 사람들이랑 다시는 안 볼 거고 우리 아들한테도 성인이 되면 전부 다 말해버려서 아빠든 할머니든 징후하게 만들 거야. 어머님은 물론 남편한테도 복수하기 위해 변호사도 고심해서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제대로 된 처벌 받을 생각이나 하라고. 그리고 나서 시모를 발로 밀어내서 뿌리치고 절 붙잡는 남편놈 뺨을 후려치고 나와버렸어요. 전화나 문자가 왔지만 전부 다 무시해버렸죠.
어차피 이사 가버려서 남편놈이 절 찾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이 시모가 치매 초기 노인이라며 치료적 사법 절차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는데요. 시모가 처벌을 덜 받으려고 치매 증상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치매 전문 병원에 갇혀서 꽁꽁 묶인 채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된 거예요. 남편한테는 어떻게 복수하게 됐냐고요. 남편 놈이 이혼 안 한다고 버티길래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에서 남편 놈이 인터넷 게임으로 큰 돈을 잃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면서 시모를 모시고 살라고 강요한 점을 강조했거든요. 남편 놈이 실제로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게임으로 큰 돈을 잃었는데 전셋집 내놓고 처가살이 하는 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냐, 어떻게든 해결해보라고 닥달했었어요. 게다가 시모가 허리 수술했는데 안 모실 거냐, 계속 물어보고 압박을 주거나 치매에 걸린 시모 불쌍하지도 않냐, 시설에 맡길 생각하는 거냐 하면서 나를 나쁜 년 취급했었죠. 남편 놈이 지가 불리해지면 불쌍한 척하면서 저한테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강조한 게 이렇게 독이 된 거예요. 결국 이혼 소송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서 재산 분할을 받은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까지 받게 됐어요. 이렇게라도 엄마의 원통함을 풀게 된 건데요. 거지 같은 시댁과는 완전히 단절해서 지내고 있었어요. 치매 걸린 전시모는 재판 결과대로 치매 전문 병원에 갇혀서 꽁꽁 묶인 채 사람 취급도 못 받게 됐죠. 전시모가 참교육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러 직접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접수처에 가서 전시모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니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어르신 면회 오셨나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셔서 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이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세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거나 본인이 어디 있는지도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렇군요. 어머님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잠깐만 보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뭐. 제가 이러니까 간호사가 따라오라고 해서 간호사 뒤를 따라갔는데요. 병실에 들어서니 침대에 누워있는 시모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죠. 마른 몸은 더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엔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시모가 창백해진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간호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눈이 갑자기 커지면서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여기 왜 왔니? 나를 꺼내주려고? 나를 드디어 용서한 게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꺼내줘.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모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죠. 예전에 그 강하고 집요했던 시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제발 나 좀 꺼내줘.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런 곳에서 죽을 수는 없어. 나 미치지 않았다. 내가 네 곁에서 평생 빌게. 네 엄마한테도 미안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시모가 울면서 무릎까지 꿇으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멀찍이서 봤는데도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제대로 참교육 당한 걸 보고 난 뒤 전 남편한테 오는 연락을 계속 씹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전 남편이 문자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엄마 보고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 우리 엄마 다른 시설에 맡기는 방법 찾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만나서 무릎 꿇고 사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그렇게 된 게 죄책감이 심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한 번만 봐주라. 어? 내가 우리 수호한테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전 남편이 전시모를 보고 정신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았는지 정신과도 갔대요. 게다가 전 남편이 우리 아들한테도 버려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서 우리 아들한테 싸우는 모습조차도 어떻게든 안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었어요. 전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거나 막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남편네 가족 때문에 당하게 된 일을 어떻게든 감추고 있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면 말해주려고 했죠. 지금은 우리 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씩씩하고 똑똑하고 강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가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친척분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엄마 이야기, 제 이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들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하나 둘씩 새어나온 건데요. 그러다가 술에 취한 아빠가 격분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한빈아, 너네 아빠 그러니까 김서방은 찾지도 말아라. 우리 와이프 저 세상 보낸 가족들하고 아예 정을 떼어놓아야 한다. 너네 아빠랑 친할머니가 외할머니랑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아니? 이렇게 애를 붙잡고 진실을 폭로해버린 거죠. 제가 뒤늦게 달려와서 우리 아들을 달랬지만 다행히 우리 아들이 상처를 통쾌한 방법으로 승화해버렸어요. 그래도 애 아빠라서 정기적으로 우리 아들을 보게 해주는데 아들이 전 남편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만 거예요. 나 이제 아빠 만나고 싶지 않아. 사실 외할아버지한테 아빠랑 친할머니가 한 짓 전부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빠도 나 만나러 오지 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도 나 볼 생각하지 말라고. 아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아빠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잖아. 평소 같았으면 아들을 말렸겠지만 그때만큼은 아들을 말리지 않았죠. 그런 걸 말린다면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전 남편이 폐인이 된 전시모를 보게 된 것도 모자라 아들한테도 손절당했으니 저한테 전화로 저랑 아들한테 사과하겠다고 생난리를 친 건데요. 아들이 전 남편을 보기 싫어하니까 문자 답장도 안 했더니 전 남편이랑 연락이 끊기게 됐어요. 그 뒤로 아들만 보면서 열심히 살다가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겪은 일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덕분에 제 마음이 단단해져서 우리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